제가 이번에 뉴욕을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 하면 블랙락에서 수많은 이제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거를 설득시키고 통과시킨 그 3명 중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. 그 블랙락은 월스트리트에서 있는 대형 그 금융사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다른 대형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이 자금을 빼겠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장이 안 좋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늘 우리가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은 놀러 가는 거나 이렇게 잊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샀는가, 아니면 내가 왜 사야 되는가, 지금이라도 왜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 얘기를 조금 더 알고 가면 나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본질적으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, 비트코인이 왜 아직 그럴 자산이 아닌가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기간화가 되면서 그때 USD 기준으로 이제 100K 정도 되는 가격을 이제 왔다라고 해가지고 0.1 밀리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, 비트코인 ETF가 시작된 게 작년 4분기 정도였었고, 그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기관화 장세를 만들어낸 가장 큰 역할을 하고, 현재로서도 비트코인 ETF의 마켓 쉐어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한때는 90% 정도까지 갔었던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군데인 곳에서 만든 아이빗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와 그 뒤에 탄생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번에 뉴욕을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 하면 블랙락에서 이 아이빗을 처음부터 이제 고민하고 기획하고 수많은 이제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거를 설득시키고 통과시키는 그 3명 중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대단한 게 반대가 없었냐라고 하면 예상하듯이 당연히 있었습니다.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,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. 근데 레리 핑크도 처음에 그냥 해보라고 했었대요. 그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또 하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, 우리 모두가 힘들어했던 FTX 루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연달아 빵빵 터지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라고 하면, 그 블랙락은 월스트리트에서 있는 대형 그 금융사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다른 대형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이 자금을 빼겠다.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 자금을 빼겠다는 건가? 라고 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전체 자금을 다 빼겠다고 했대요. 너희 회사에서 그렇게 스캠 하나도 못 걸러낼 정도의 프로덕트를 밀고 있는다면 나는 너희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. 그래서 전체를 빼겠다라는 정도의 위협까지 나왔었죠. 그때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의 이 비트코인이 90K가 깨지느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,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했을 때 블랙락의 CEO가 공부를 했어요. 그 어려운 시기에 뭘 했냐, 내가 이걸 왜 다시 해야 되는가, 내가 왜 이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계속 읽어보고 토론하고, 이게 왜 맞는가, 왜 이게 금융을 바꿀 건가에 대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바쁘고 인사이트문도 이걸 그토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겨냈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이 이거 미래라고 믿었다고 합니다. 이 먼 미래가 아니라 금방 들이닥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이미 들이닥쳐 있는 수많은 이제 금융의 한계를,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발전되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제 소외되어 있는 전 세계 금융 사각지대까지 모두를 모을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밀기를 시작했었죠. 자,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레리 핑크라는 그 블랙락 CEO도 공부를 하면서 이겨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했었던 얘기가 유명한 게 뭐냐 하면, 본인도 믿기 전까지는 수많은 대형 기관들의 고객사,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웠고 또 막연했다. 근데 그 두려움과 무지를 이겨내는 거는 결국 그에 대한 이해였다.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대형 기관 금융사들은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자조와 비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대요. 왜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러 갔는데, 그때는 이제 고객들 눈에서 이제 불신이 가득했었죠. 근데 얘기를 해가면 설명을 할수록 그 의심의 눈초리가 확신의 이제 씨앗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빗이라는 게 좌초되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어나가는 그런 괴로운 과정들을 얻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
그러면 그 대형 기관사들은 무슨 마술이나 유혹에 넘어간 게 왜 설득이 됐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. 투자자들이나 대형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은행을 봤는데 내 잔고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. 내가 24시간만 출금이 막혀도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며칠이든 뭐 아니 긴 시간이든 정책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상황,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.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법 체계가 가진 특성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미국의 수정헌법 1호가 Freedom of Speech라는 거예요. 즉 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국가의 공익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는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. 그런 부분이 똑같이 발현되는 겁니다. 자산에 있어서도 공익 혹은 정책, 정치적 사상적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. 그건 내가 지키고 싶다. 뭐 총기 허용에 대한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분들은 나에 대한 방위권은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산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내가 지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내가 100%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 그 자산가들이 가장 크게 동의를 했었던 포인트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가끔 물어보는데 금으로 하면 안 되냐라는 고객들도 쉽게 동의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, 금 가지고 해외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대체 안 되는 그 장점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.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많은 기관들이 왜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냐? 비트코인이 갑자기 좋아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였었던 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게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관점에서 그건 달라진 게 없어요. 자산가들의 공포도 그대로 있고 비트코인의 장점도 그대로 있습니다. 얼마나 빨리 들어왔다가 잠깐의 썰물이 있고 또다시 2보, 3보 전진을 위한 호태가 잠시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은 저는 이제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얘기를 드려보면, 제가 계속 뭐 지루할 수도 있는 공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,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냈던 분이 채용 인터뷰에서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.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백서가 몇 페이지인지를 아느냐라고 꼭 물어본대요. 여기서 찾아보지 마시고 몇 페이지인지 아는지 본인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10페이지인지 뭐 20, 30페이지인지 뭐 5, 60페이지짜리 백서인지 그 관점에서 만약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비트코인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쯤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저도 이제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게 읽어보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상 비트코인 백서를 읽는다는 거는 이제 그분의 얘기를 빌려하면,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성경을 모를 수가 있냐, 뭐 성경이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는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두께냐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처럼,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자산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장이 어려워서 당장 트레이딩을 하거나 하지 않으실 때 뭐 챗GPT로라도 한번 요약해서라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심란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그만큼 큰 자산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조금 더 비트코인은 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개수를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시장,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저력이 많은 자산이고,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그 매집해 가면서 투자를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